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책벌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오늘 살짝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직업이군요. 네.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직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책벌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실상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고 네네. 이게 뭐 가벼운 무서운 이야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짝 좀 무겁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들으시다가 보면 어떤 분노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비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네. 책벌레님의 가족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심한 말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벌레님 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 거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 꼭 생각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러면 책벌레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책벌레요!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께서 말년에 치매에 걸리신 채로 거의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네. 저희 엄마만 보면 손을 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할머니셨어요, 사실. 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좀 무섭고 저희 엄마는 큰며느리시거든요. 근데 집안에 제사가 1년에 4개 정도 있고 거기다가 설날, 추석 제사까지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제사를 큰며느리로서 한번 제사를 지내면 한 일주일을 준비를 하셔요. 며느리가 한 명 더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제사라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장 보는 것부터 장을 보는 그 금전적인 부분도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다 돈을 내셨고 그렇게 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걸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셨었어요. 사실 이런 상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상하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폐습적인 부분이 남아있죠. 네. 하지만 그 옛날에 훨씬 더 심했었고 그런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저는 그걸 바라보는 항상 관망을 하면서 답답한 입장이었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정말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게 평생을 저는 이제 엄마를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집안에 기제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기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제사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웬일인지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제사를 끝내고 한 3일쯤 후였던 것 같아요. 3일쯤 후에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책상이랑 의자가 보여요. 예. 근데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는 가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의자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스르륵. 소리가 나지 않고 바퀴니까. 예? 근데 제 의자는 약간 바퀴가 빡빡했기 때문에 항상 뺄 때마다 삐걱 소리가 항상 났었는데 그날 밤은 의자가 그냥 쓱 하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빠지는 걸 보고 저게 고장이 났나? 이러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빈 허공에서 어떤 여자분이 따라락 나와서 그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어떤 충격과 함께 그러니까 허공에서 어떤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허공에 사람이 나올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제 눈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앞머리가 이렇게 딱 눈썹 위에까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약간 일본 인형처럼 90도로 머리를 딱딱딱 자르셨는데 어깨 밑 한 10cm 정도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으셨고 눈이 굉장히 크고 쌍꺼풀도 진한데 눈이랑 귀 사이에 점이 있었어요. 점? 꽤 컸나요? 왼쪽. 꽤 컸어요. 한 새끼 손톱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저 여자 누구지? 점이 있네? 이러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분의 얼굴 자체가 제 영혼에 때려 박는 그런 느낌으로 그분의 얼굴의 생김이 저의 영혼에 각인이 됐어요. 그날 밤. 이야, 예.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충격을 이겨내려고 그분이랑 눈이 한참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섭지 않았던 거는 너무 슬픈 표정이었어요. 예. 너무 슬픈 표정이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다시 깜다가 탁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시간이 지났네. 예, 아침인데 제가 항상 습관이 뭐냐면 의자를 밀어놔요. 책상에 항상.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깊은 불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미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하시는 게 있으세요. 의자는 네. 자기 전에 항상 밀어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서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 전에 딱 방을 체크할 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본 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성격이 충격을 받아도 제 삶의 자아가 좀 강해서 항상 안정적인 자아가 하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금방 안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밥을 먹는데 그날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항상 그런 이상한 꿈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꾸면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어제 꿈을 꿨어. 그러면서 그 여자의 생김새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손가락을 탁 놓더니 달려고 갑자기 막 뒤지면서 어머머머 어떡하냐. 아이고 이걸 깜빡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거의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너무 당황하시면서 안 되겠다. 일단 나 절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하시면서 절에 갔다 오시고 절에 갔다 오시자마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엄마를 잡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놓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차를 타줬죠. 녹차를 타주면서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신 작은 엄마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전 작은 엄마가 있어요. 돌아가신 작은 엄마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밑에는 남동생 한 분밖에 없고 예? 작은 엄마가 이미 있고 그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다고? 작은 엄마가? 아니 작은 엄마 있잖아 이러니까 아니야 원래 그 삼촌 돌아가신 전처가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아냐고 이 작은 엄마인지 그러니까 점 있었다며. 근데 그때 제가 당황해가지고 점이 어느 위치인지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점이 눈이랑 귀 사이 딱 중간에 있지 않았냐고. 손톱만한 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네, 그래서 엄마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나는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존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저희 집안의 1급 비밀인 거죠. 네.
근데 그럴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 꿈에 나타난 이유도 있었고,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옛날에는 민며느리가 있었어요. 민며느리. 예, 민며느리라는 게 아들의 아내를, 약혼녀를 미성년자일 때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기도 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아니면 집안일도 시키고 네. 다 크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랑. 네. 근데 문제는 이 민며느리가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민며느리가 사실 저희 아버지랑 짝을 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집안의 이런 분위기나 가부장적인 거, 뭐 아들 하면서 크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 고모들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아버지 너무 싫으셨대요. 고모가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랑 끊임없는 트러블이 있으셨대요. 장남으로서 할 말을 하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그랬죠. 그리고 농지가 많으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농지가 있으셨고 지주셨어요. 그런데 그 농지들을 다 할머니가 관리를 하셨는데 그걸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다 버리고 나가셨어요. 도시로. 다 버리고 나는 자수성가 할 테니까 그딴 농지 누굴 주던지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나는 민며느리랑 결혼 안 한다. 선을 하고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그래 뭐 때려치워라 막 이러셨겠죠. 네. 네, 저희 할머니 성정이 굉장히 여장부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할머니 발활하신 성격도 다 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그냥 나오고 이제 작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랑 결혼을 잘 했으면 네. 저는 이렇게 원한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커서 결혼 때가 다 된 거죠. 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한 것이 밝혀졌고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농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일사병 같은 게 걸리셨던 것 같아요. 아, 일하시다가. 예. 그리고 임신 중독증도 있으셨대요.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아기랑 같이. 근데 문제는 그 아기가 거의 2달 뒤면 나온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다 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쉬쉬하게 된 거죠. 집안에서는.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빨리 다른 여자랑 선을 봐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결혼을 시키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도 몇 년이나 집안에서 크던 아이다 보니까 너무 슬프셨대요, 아버지가.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작은 아들 혼사를 서두르는 그 집안 분위기가 또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절연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사실 가부장적이었던 그 옛날에 시골이었고 네. 굉장히 깡촌이었어요. 더 많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을 때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저는 손이 막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문제는 장례도 대충 치르고 그 뒷산 거의 꼭대기쯤에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은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인 거예요.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성묘 때가 되면 또 한 군데 들렸다가 오시는 데가 있었어요. 챙겨주셨구나, 그렇게 계속. 아주 어릴 때부터 챙기셨는데 그때 누구냐고 물으면 먼 친척분이 계신데 성묘하실 분이 없으셔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작은 엄마라고는 단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마침 작은 엄마가 제 꿈에 나오니까 또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고 모든 거를 속 시원히 해명을 들어야 되는 성격이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혹시 그때 엄마 성묘 가시는 거 먼 친척이라는 거 작은 엄마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때 대답 들은 거였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 엄마가 신혼 초에 점이 있는 여자가 꿈에 나와서 괴롭히셨대요. 아, 이 작은 엄마가. 예. 그래서 엄마가 불교 신자시니까 매일 절에 다니시거든요. 매일매일 절에 가서 막 1000배씩 하셨대요. 너무 답답해서. 결혼하자마자 뭐 이성은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하루 1000배씩을 하셨는데 그 절에 상주하시던 어떤 보살님이 그분은 약간 신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도 사람들이랑 말을 안 섞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엄마 팔을 탁 잡고는 혹시 집안에 누구 죽은 사람 있냐고 옹기가 있고 뭔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보이네? 애기 엄마 옆에 있네? 새댁 옆에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 시댁의 문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예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랑 귀 사이에 새끼 손톱만한 점이 있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냐?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놀라시면서 충격을 받으시면서 목소리를 막 떨면서 이 이야기의 전말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들었다. 들었는데 큰 며느리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할머니도 전화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아 이랬다 저랬다 뭐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했는데 어머니는 제사는 지냈냐 이러니까 우리 식구도 아닌데 제사를 왜 지내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랑 한 달 동안 엄마랑 트러블이 엄청나게 있으셨다가 엄마가 지셨어요. 아무래도 그 할머니가 정정하게 살아계신 와중에 제사 주제도 거의 할머니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작은 엄마의 기일이 되면 항상 절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해에 빠진 거예요. 깜빡하고 기제사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고2 때 제 꿈에 작은 엄마가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됐고 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매년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셨으니까. 작은 엄마 무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무덤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무덤이 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이에요. 봉분만 이렇게 있고 가서 이제 잡초 뽑고 음식 해놓고 술 따라 드려라 이러면 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고 항상 저는 작은 엄마 편히 쉬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런 식으로. 고2 때부터 이제 저희 오빠가 3살이 많으니까 3살 터울인 오빠랑 같이 작은 엄마 무덤도 챙기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제사에 대해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만 종교가 있습니다, 사실. 네. 작은 아버지라든지 부모 두 분이라든지 할머니 이런 데는 종교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믿는다고 굉장히 핍박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 거 왜 믿냐, 부처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화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희 아버지도 무신론자셨지만 어머니를 만나면서 불교의 기일을 하면서 굉장히 독실하셨어요. 당연히 저희는 모태신앙인 거죠. 불교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관음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항상 저는 너는 관음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태초에 인식이 있을 때부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불교를 믿는 엄마가 막 이렇게 구박을 받는 게 이해는 안 됐죠. 어렸을 때. 그런 종교적인 트러블과 귀한 큰아들, 저희 아버지가 전문직이시거든요. 고시를 합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큰아들을 큰며느리가 차지한다는 인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주 잘했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요구사항을 내팽겨치고 나가신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미움이
큰아들에게는 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잘 풀렸어요. 사실상. 네. 저희 어머니는 제사에도 굉장히 지극정성을 들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한 7살 되던 해에 고시 합격을 하셨는데, 저도 한 20년 뒤에 고시 합격을 해요. 고시 합격을 하는데 이때 저희 작은 엄마가 꿈에 나옵니다. 이때 작은 엄마가 또 꿈에 나오시는데, 제가 뒤늦게 26살쯤부터 저는 원하던 분야 고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신림동에서 고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매일 108배를 했어요. 저도 불교다 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오면 독서실에서 오면 씻고 제일 기도 책상이 있어요. 앉은뱅이 책상 작은 거. 네. 거기 이제 천수경을 읽고 108배를 하거든요. 관음정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해서 그러던 중에 갑자기 꿈에 얼굴에 점이 있는 작은 엄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근데 이 꿈은 너무 생생했어요. 근데 고2 때 봤을 때는 검은 원피스였거든요, 작은 엄마가. 근데 이번에는 흰색 원피스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양쪽 팔을 허수아비도 아니고 강시도 아니고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딱 내민 상태인데 팔을 못 굽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되게 아파하세요, 꿈에서. 팔이 이렇게 약간 꺾여가지고 너무 아프고 불편해 보이고 좀 낑낑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엄마 옆에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얘가 내 사촌이겠다 이러면서 제가 너구나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그 쓰다듬을 때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걔는 또 사탕도 빨고 있었고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애기가. 그래서 제가 한참 이뻐하다가 작은 엄마 팔이 왜 이래요? 팔 아파요? 이러니까 괜찮아. 나 형님 괴롭혀서 그렇다고. 형님이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괴롭힌 것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이러면서 나도 평범하게 신랑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근데 나 이제 내 아들이랑 진짜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잠깐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일단 책벌레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냐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거기 나온 사촌 아들까지 같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생각이 나면서 복받쳐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럼요. 예.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손을 흔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깼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마지막에 네. 작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거기서 나가야 돼. 너 거기서 나가야 돼. 이 말을 5번은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귀에 쨍쨍 울렸어요. 정말. 그래서 작은 엄마 울면서 탁 깨면서 거기서 나가야 돼. 이게 딱 마음에 박혔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신림동에 있던 그 원룸이 반지하였거든요. 네. 그 주인도 좀 이상했던 게 항상 창문 틈으로 저를 훔쳐보곤 했어요. 그 집주인이. 되게 무섭죠.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의 저희 자아가 괜찮아. 넌 미친 또라이야. 이러면서 빨리 창문 닫아. 긍정적이게. 네. 창문을 큰 소리로 닫자. 이러면 엄청 세게 창문을 쾅 닫고는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퇴마를 하곤 했는데 변태를. 근데 이제 작은 엄마가 이 집을 나가야 된다는 말이 왠지 다른 의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은 엄마 꿈을 꾸기 며칠 전에 꿈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염주 2알이 깨지는 꿈을 꿨거든요. 불길하네. 예.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멀리 구석에 치워놨던 기도 책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염주 2개가 깨져 있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예. 이거는 누가 내려치지 않고는 깨질 수 없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염주도 생각나고 이 방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또 이상했던 거는 그 방이 저는 그때 단발이었는데 길이가 엄청 긴 머리카락으로 배수구가 항상 막혔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인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누가 와서 머리 감은 거 아니냐고 막 엄청 따졌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아저씨가 뭔가 머뭇거리는 듯 하면서 속 시원히 말은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곤 했어요. 집 이상하다 생각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고 저는 약간 충동이 생겼었어요, 그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냥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풍선을 물속에 가라앉혔다가 탁 손을 놓으면 풍선이 위로 펑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가 죽고 싶어? 죽으면 편하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폭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작은 꿈 꾸고 나서 제가 딱 논리적인 추론을 해본 결과 이 집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의 조각을 막 맞추고 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래서 소름 돋은 팔다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소름이 거의 1시간을 가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너 알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안다는 걸 이 존재도 눈치를 챘구나. 작은 엄마가 나타나고 나서 3일 후쯤부터 제가 그때부터 몸이 미친 듯이 아프고 열이 막 38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천장이 빙글빙글 돌면서 열은 38도 이상이 나고 3일을 탁 알았는데 3일이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멀쩡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배는 고프고 거의 쫄쫄 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먹으면 다 토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는데 친구가 카톡이 와 있어요. 책벌레야, 너 2차 접수했지? 그때 저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생이었거든요. 1차를 3월달에 합격을 하면 동차를 칠 수 있어요, 2차를.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동차인 2차가 떨어지면 바로 내년 2차를 1차 치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1차를 합격하면 그 해에 2차, 그 내년에 2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차인 2차는 그냥 칠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간 2차는 3일 동안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을 제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접수에 접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3일 아픈 동안. 그래서 제가 달력을 미친 듯이 보니까 접수일 마지막이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에 충격을 받았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내가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진짜 펑펑 울고. 근데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 3일 동안 제가 똑같은 가위를 눌렸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서려고 하면 쓰러지고 뭔가 물을 마시면 물도 다 토하는 그 상황에서 몸이 거의 축 늘어진 상황에서 밤새도록 어떤 여자가 깔깔깔깔깔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정말 계속 3일 내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가 되니까 진짜 죽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저의 정말 독자적인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 그 깔깔깔깔 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인 거예요. 그 방에 그 여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작은 여자가 방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가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서 소리가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름 끼친다. 그 자리에서만. 예. 예를 들면 방 저쪽 구석에서 돌비 이러면 소리가 난 쪽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어떤 특정 구석에 서가지고 하는데 이게 미친 듯이 큰 소리로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크게 밤새도록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수준으로 해서 제가 거의 피를 토할 정도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접수 못했다는 거를 딱 알고 접수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날 그 카톡 보고 달력 확인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네. 작은 엄마 꿈 얘기도 하고 작은 엄마가 여기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그 방을 바로 뺐죠. 빼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방에서 하는 여자 있죠? 소문 낼까요? 이러니까 5분도 안 돼서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와, 진짠가보네.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가위도 안 눌리는 애가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1차 합격, 2차 합격을 제가 했어요. 한꺼번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사법고시였거든요. 네.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저희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손을 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작은 어머니 꿈에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희는 크게 왕래가 없으니까 제사 때도 막 그분들은 준비를 안 하고 저희만 준비를 하니까 그 얘기를 뒤늦게 들었는데 작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쓰러지신 와중에 작은 집의 큰아들이 저희 사촌인 거죠. 네. 갑자기 죽었어요. 오. 작은 엄마 쓰러지시고 1년 만에 심장마비 오고 원인 불명이래요. 왜 심장마비인지 모른다고. 전 집안이 충격에 휩싸였죠. 전 집안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얼마 안 가서 저희 작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년 전인가 작은 아버지도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악귀나 원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본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는 그냥 슬픈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작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분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노였구나 예. 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아버지가 쓰러진 장소예요. 저희 작은 어머니 묘를 예. 평생 몇십 년을 저희 가족만 갔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묘에 간다고 죽은 전저 묘에 한번 가야겠다 이러더니 그 묘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풀도 뽑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네 이러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다고 조치가 늦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반신불수처럼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오빠도 고시 합격을 했어요. 행정고시를 합격했는데 이 집안이 잘 된 것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정성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덕이에요. 예.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사랑하는 저희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이제 짧게 2개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이에요. 저는 꿈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이게 좀 신기해서 2개를 들고 와봤어요. 하나는 최근 거예요. 오. 하나는 최근 거고 한 3년 전인가? 저희 돌아가신 이모가 꿈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모를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모 하면서 쫓아갔는데 이모가 상을 보여주면서 자기 제사상이래요. 그래서 야 책벌레야 이게 내 제사상이란다 이러면서 이게 뭐니?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제사상의 음식이 제 눈앞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바삭바삭 이런 소리를 내면서 썩어가요 제사상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어요. 깨서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꿈이란 말도 안 하고 저는 다급한 마음에 아니 엄마 아니 왜 이모 제사상에 음식이 이렇게 썩어가지? 썩어있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10초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야 너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서 안 그래도 그저께 이모 제삿날이었는데 내가 너무 조카들한테 참견인가 싶어서
제사 말미에 이모 좋아하는 소주 사들고 제사 잘 끝났나 하고 가봤더니 제사를 못 지낸 거예요. 제사 음식이 업체한테 시켜서 하는데 다 쉰 거예요. 음식이. 하나도 멀쩡한 게 없었대요. 다 쉬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우리 이모 제사나 즈음 되면 한 번씩 물어봐요. 이번엔 제사 잘 지내겠지 엄마? 이렇게 물어봐요. 좀 걱정돼서. 그리고 최근에 백중이었잖아요. 백중 기도를 올릴 때는 7월 말부터 절에서 백중 기도를 받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옛날에 키우던 뽀삐가 있었어요. 뽀삐, 강아지. 뽀삐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죽은 뽀삐를 항상 백중 때 뽀삐 써가지고 항상 기도를 올렸어요. 절에다가 백중 때 우리 조상님 이름 다 쓰고 뽀삐는 따로, 카드를 따로 해서 뽀삐 이래가지고 이제 항상 카드를 평생을 매년 빠지지도 않고 붙이셨는데 뽀삐가 이번 올해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제 꿈에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뽀삐야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안아주다가 너 배고프구나 배가 이렇게 홀쭉하니 이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밥그릇이 있어요. 제 손에 2그릇이나 밥그릇이 있네 이러면서 이거 너 먹어라 이러면서 뽀삐 한 그릇 줬는데 순식간에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라 해서 2그릇을 줬거든요. 근데 이 꿈도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아니 엄마 뽀삐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친 소리가 나더니 아이고 내가 올해 뽀삐를 안 올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게 계속 그러신다.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좀 안 지내거나 놓쳤던 부분을 책벌레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알게 되시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엄마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 오늘 네. 책벌레님께서 처음에 책을 많이 본다, 직업상. 근데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 맞죠, 변호사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 중에서도 중심이 됐던 건 이제 작은 어머니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사실상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무섭게 듣기로는 그래도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꽤나 많이 무거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니까 왠지 모를 홀가분함이 있네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시들무 하시는 분들이 홀가분하네요 하실 때마다. 왜 그런지 저거 무슨 모르셨죠? 예. 근데 알 것 같아요. 네. 해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네. 귀신도 무섭긴 하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사실 아이고. 귀신 얘기도 하나가 더 있어요. 좀 큰 거라서 오늘 말씀 못 드렸고 영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거는 진짜 제 생애 넘버원인데 이거 하고 현시공포가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네.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다른 변호사님을. 네네. 근데 사건을 맡았던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네. 사실 그 변호사법에 그러니까요. 그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서 이것을 막 말을 하면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률에 제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 사건을 막 말씀을 아마 못 드리긴 할 건데 변호사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살아오면서 겪은 현실 공포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건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변호를 맡았는데 반대쪽 사람이 해를 끼치려고 했다던가 막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맞아요. 아이고. 일단은 다음에 또 귀신 이야기도 있으시고 직업괴담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건 당연히 문제 없는 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그래서- 고민을 해볼게요. 네, 한 번씩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책벌레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무거웠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분명히 많이 엮여 있고, 비난을 하실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아무래도 가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대도 시대였고, 또 과거, 또 한참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